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과목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장 마무리 할 건데,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이 외워야 할 내용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펜을 들고 메모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장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제 클러치입니다. 자, 클러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먼저 이 클러치가 필요한 이유는 엔진을 무부하 상태로 유지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거는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낮은데,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기어 변속을 할 때 엔진의 동력을 잠시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 뭐랑 연결되어 있냐? 자, 관성 운전이죠. 자, 관성과 연결되어 있다. 자, 일단 클러치는 자, 관성과 연결되어 있고 기어 변속할 때 엔진의 동력을 차단시켜준다 라는 것, 일단 요것만 알아두고 갈게요. 자, 그럼 이 관성 운전이 뭐냐? 자, 엑셀을 떼게 되면은 우리 특정 속도까지 연료 공급을 차단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엑셀을 떼면 속도가 줄겠죠. 그 속도 될 때까지 연료 공급, 더 이상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야 속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것을 차단해주는 것이 관성 운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 구비 조건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시험에는 구비 조건 혹은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와요. 자, 구비 조건 보시면은 일단은 냉각이 잘 되고 과열에 강해야 합니다. 자, 왜냐? 클러치라는 것 자체가 열이 받으면은 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냉각이 잘 되고 열에 강해야 합니다. 그렇고 또 이제 구조가 간단하고 다루기 쉽고 고장이 적어야 합니다. 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구조가 간단하면 다루기가 쉽겠죠. 그리고 고장이 부품이 없다면은 고장이 날 확률도 조금은 줄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작이 쉽고 회력이 좋아야 합니다. 자, 하지만 또 회전관성은 적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물체를 밀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게 관성이죠. 그런 물체가 클러치가 회전을 할 때 이 회전에 내가 동력을 끊었을 때 빨리 줄 수 있는 이런 회전 관성이 적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요 구조 4가지 꼭 머릿속에 담아주세요. 자, 클러치 좀 더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또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옵니다. 자, 클러치가 미끄러진다. 클러치가 미끄러질 때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클러치 페달의 자유간격, 유격이 없다. 클러치 페달에 유격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클러치가 미끄러진다.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클러치 디스크에 마모가 심하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하시면 되고요. 클러치 디스크에 오일이 묻어 있다. 자, 그럼 미끄럽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이 약하다. 장력이 약하면은 클러치가 꽉 들어가서 동력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이유 4가지 머릿속에 담아 주시고요. 자, 이 클러치가 미끄러지면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자, 클러치가 미끄러지게 되면 연료 소비량이 증가하고요. 엔진이 과열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클러치 구비 조건에서 우리 과열에 강해야 된다라는 클러치의 구비 조건이 있었죠. 자, 그거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또 클러치가 미끄러지게 되면은 구동력이 감소합니다. 이 3가지 같이 외워주시고요. 자, 클러치 차단이 잘 안 되는 이유, 동력을 끊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차단을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 3가지도 같이 외워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클러치 페달의 자유간격이 크다. 자, 자유간격이 아까는 없으면은 클러치가 미끄러진다 그랬었죠. 근데 이번엔 또 클러치 페달이 자유간격이 너무 크면은 클러치 차단, 동력 차단이 잘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릴리스 베어링이 손상되었거나 파손되었거나 심하게 마모되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클러치 차단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러치 디스크의 흔들림이 크다. 즉 클러치 차단이 잘 안 될 때 문제는 클러치 페달의 유격이 크거나 릴리스 베어링이 문제가 있거나 클러치 디스크가 흔들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클러치 차단이 잘 안 된다. 이 3가지 꼭 외워주세요. 자, 외울 게 확실히 많죠. 자, 요번에 그럼 변속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변속기가 필요한 이유가 일단은 무엇이냐? 자, 엔진과 차축 사이에 회전력을 변환시켜서 전달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자동차 후진할 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변속기는.
자, 그럼 이 변속기의 구비 조건, 요게 우리가 외워야 될 내용이겠죠. 자, 변속기의 구비 조건 일단 가볍고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다루기 쉽고 조작이 쉬워야 합니다. 다루기 쉽다, 조작이 쉽다라는 건 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소음이 적고 동력 전달 효율이 좋아야 합니다. 변속기의 핵심은 동력 전달 효율이 좋아야 한다. 아까 우리 클러치는 동력 차단 효과가 좋아야 하죠. 자, 그리고 연속적이거나 자동적으로 변속이 되어야 된다. 자, 변속기가 연속적이거나 이렇게 자동으로 안 되면 사실 구비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게 자동 변속기예요. 자, 시험에는 자동 변속기가 자주 나옵니다. 자, 장단점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자동 변속기의 장단점, 장점 먼저 볼게요. 자, 일단 기어 변속이 당연히 자동이니까 자동 변속기란 말이 붙었겠죠. 그래서 운전이 편하고요. 승차감이 좋습니다. 왜? 발진이나 감속, 가속이 원활해서 승차감이 좋다. 자, 첫 번째 운전이 편하고 두 번째 승차감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시동이 안 꺼져요. 조작이 미숙해도 시동이 안 꺼진다. 자, 이거는 클러치랑 비교를 해볼게요. 클러치는 우리가 클러치 잘못 밟으면 시동이 꺼져버리죠. 자, 그렇지만 자동 변속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충격이나 진동이 적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클러치 일종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 트럭 운전하시다 보면은 클러치 잘못 밟으시면 우웅 하면서 엄청 차가 흔들리죠. 자, 그게 없다라는 게 자동 변속기의 장점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점 볼게요. 자,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자동 변속기의 단점은 자, 가격이 비쌀 수 있겠죠. 구조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죠. 자, 그리고 차를 밀거나 끌어서 시동을 못 걸어요.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가능한 차량이 별로 없죠. 자,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유체에 의한 동력 손실이 생긴다라는 것까지 단점 3가지 같이 외워줄게요. 자, 그리고 이 오일 색으로 구분을 해서 변속기 상태가 어떤지, 그 변속기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오일색과 배기색의 차이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전 영상에서 배기색으로 보는 자동차의 상태를 말씀드렸었죠. 자, 오일색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오일은 투명한 붉은색이 정상입니다. 배기가스는 무색, 투명한 색이나 청색이 정상이었죠. 자, 그리고 오일이 갈색일 경우에는 내가 오래 썼거나 가혹하게 사용했다. 좀 이 가혹하게 썼다는 말 자체가 오래 썼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검은색일 경우가 조금 위험합니다. 자, 클러치 디스크가 마멸되었거나 기어가 마멸됐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바로 정비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겠죠. 자, 검은색이 제일 어두워서 제일 심각하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백색인 경우에는 오일에 수분이 유입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백색은 물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만 외우시면 되고요. 자, 니스 모양으로 된 경우는 이제 오일이 고온에 노출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 이 5가지 색깔이 지금 나와 있죠. 요거는 머릿속에 꼭 같이 함께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이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타이어에서도 어떤 게 좀 나오냐. 먼저 튜브리스 타이어를 보겠습니다. 튜브리스 타이어라는 건 튜브 리스가 없다라는 영어죠. 튜브가 없는 타이어를 튜브리스 타이어라고 합니다. 자, 요걸 그걸 왜 만들었냐? 우리가 자동차 고속 주행 시 펑크가 났을 때 자동차 타이어가 괜찮을 수 있도록 만든 타이어예요. 자, 그래서 튜브 타이어에 비해 공기압을 잘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동차 타이어가 무엇에 찔려도 공기가 바로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속 주행 시 위험한 상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타이어 내부가 비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 발열이 적어요. 이 공기가 안에 자체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보시면은 이 튜브 내부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좀 열이 빨리 오르지는 않는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리고 튜브 고장이 당연히 없겠죠. 튜브가 없기 때문에. 자, 대신 단점이 있습니다. 유리 조각에 손상되면 수리가 어려워요. 자, 여기서 문제. 자, 튜브리스 타이어의 장점에 대해서 맞는지 골라보시오. 못에 찔려도 못이나 유리 조각에 손상되어도 공기가 바로 빠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만일 나왔다 하면은 못에 찔려도 공기는 바로 빠지진 않지만 유리 조각에는 취약하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림이 변형되면 공기가 새기 쉬워집니다. 자, 말 그대로 림이 변형되면은 타이어와 림 사이에 공기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레디얼 타이어 한번 볼게요. 레디얼 타이어는 안정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타이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대신 안전하려면은 땅과 많이 닿아 있어야겠죠. 그래서 접지 면적이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회전할 때 구심력이 좋아요. 이 말 자체가 지금 다 승차감이 안 좋다라는 것을 받쳐주고 있죠. 자, 그리고 고속주행에서도 안정성이 좋아요. 안정성은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잘 안 생깁니다. 자, 요 특징,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잘 안 생긴다는 특징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이 스탠딩 웨이브란 말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지부 뒤에 주름이 생겨 진동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실게요. 접지부라 하면은 여기 땅, 그리고 타이어, 요 접지부 요 한 점 정도가 되겠죠. 여기가 접지부인데 이 뒤로 주름이 생깁니다. 왜? 여기서 열이 발생하죠. 열 때문에 이 접지부 뒤쪽으로 타이어에 주름이 생기는데, 원래라면은 이 타이어가 주름이 생겼다가 여기로 돌면서 이 과정 사이에서 타이어가 식혀지면서 다시 펴져야 돼요. 이 고무가. 근데 이게 너무 빨리 타이어가 돌다 보니까 이 주름이 다 펴지지 않은 채 다시 접지부에서 땅과 접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쭈글쭈글한 상태로 타이어가 땅을 부딪히고 구르다 보니까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탠딩 웨이브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스탠딩 웨이브는 자동차마다 다르지만 150km 전후에서 발생한다는 거 같이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현상 하나 같이 알아볼게요. 자, 수막 현상입니다. 수막 현상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세요. 우리 비가 많이 왔을 때 고인 노면을 이렇게 슝 지나가면 약간 차가 붕 뜨는 느낌이 들죠. 자, 그거를 이제 수막 현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속도 기준만 좀 알아놓을게요. 자, 80km가 넘어가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좀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물 위를 지날 때. 자, 근데 100km가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차가 물 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가 온 날에는 웬만하면, 정말 웬만하면은 100km는 넘지 않는 운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말 나온 김에 추가로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 비가 많이 와요. 많이 온다. 그럴 때는 우리 감속을 몇 퍼센트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악천후일 정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오면은 최고 속도에서 50%를 감속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땅이 젖어 있다, 그 정도면은 최고 속도에서 20%를 감속하는 거 까먹지 않으셨죠? 1과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막 현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저속주행 해야겠죠. 80km 이하로 저속주행을 해줘야 되고요. 마모된 타이어 혹은 재생용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대처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공기압을 높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배수 효과가 가장 좋은 리브형 타이어를 사용하는 게 수막 현상을 대처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현가장치, 자동차의 구조 중에 장치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현가장치 하면은 완충장치예요. 우리는 쉽게 쇼바라고도 얘기를 하는 친구입니다. 이 쇼바의 주요 기능이 뭐냐? 자동차의 높이를 유지하는 것도 유지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노면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올바른 휠 얼라이먼트를 유지해야 하고요. 이 얼라이먼트 유지가 되면은 차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고 타이어의 접지 상태 유지까지 도와주게 됩니다. 즉, 이 쇼바가 중요한 역할이 이 세 가지죠. 근데 여기서 추가로 근데 이 완충 작용을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주행 방향을 일부 조정해준다 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왜냐? 우리가 노면이 정말 비틀려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럴 때 현가 장치가 어느 정도의 직진성을 확보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런 특이한 거 시험에 딱 나왔을 때 에이, 쇼바가 무슨 주행 방향을 조정을 해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쇼바는 스프링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구성은 스프링으로 일단은 되어 있겠죠. 자, 스프링의 종류, 일단 판 스프링. 자, 우리 버스 자격시험이죠. 그래서 우리는 판 스프링을 써요. 근데 보통 자동차는 코일 스프링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토션바 스프링은 우리가 이렇게 노면이 비틀어져 있는 경우에서도 스프링이 같이 비틀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원위치 시켜주는 게 이제 토션바 스프링이다. 자, 그리고 공기 스프링은 아주 작은 진동도 흡수해주는 미세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현가장치에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이 스프링 뿐만 아니라 이제 쇼겁 쇼바, 스테빌라이저까지 알아두시면 되는데, 일단 이 쇼겁 쇼바는 코일 스프링과 토션바 스프링에 필요를 합니다. 자, 우리 버스나 큰 화물, 이렇게 무거운 차량은 우리 아까 제가 판 스프링을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 버스에는 쇼겁 쇼바가 없냐? 뭐 굳이 그렇진 않습니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쇼겁 쇼바는 코일 스프링, 토션바 스프링에 필요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얘의 정확한 역할은 뭐냐? 스프링을 도와준다.
스프링이 너무 혼자 힘드니까 내가 옆에서 조금 도와줄게 하면서 등장한 게 이제 쇼겁 쇼바의 뉘앙스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진동, 노면과의 진동을 정지시켜주는 감쇄력이 좋아야지 쇼겁 쇼바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볼게요. 좌우 바퀴가 서로 다른 상하 운동을 할 때 차체 기울기를 감소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스테빌라이저 때문에 현가 장치가 주행 방향을 조정시켜준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저는 뭐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왼쪽이 노면이 낮고 오른쪽이 노면이 높은 경우 이 좌우 바퀴의 높이가 다를 수 있겠죠. 이거를 조정해주는 게 스테빌라이저다. 즉 현가 장치의 구성 세 가지는 뭐다? 스프링, 그리고 쇼겁 쇼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까지 있다. 이 세 가지 쇼겁 이제 현가 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했을 때 이 세 가지 알고 계시면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조향장치 보겠습니다. 조향장치는 우리가 자동차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핸들부터 그 핸들에서 이제 앞차축까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품을 이제 조향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그림 같은 거는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그림을 제가 사용을 하게 됐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향 핸들이고 이제 조향 칼럼, 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조향축, 조향축이 요 사이에 있구나. 조향 기어 박스, 여기 연결되는구나. 자, 그리고 피트먼암이, 자, 요거 이제 이 바퀴와 연결해주는 역할 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 보실게 앞차축과 지금 타이로드, 이렇게 너클함이 앞에, 앞차축이 연결되어 있는 거는 타이로드와 너클함이 앞에 있어요. 자, 일단 이 위치 한번 기억해 주시면은 이제 일하시는데 도움 될 것입니다. 자, 이 조향장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좀 문제가 자주 나오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조향장치의 구비 조건 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자, 주행 중에 충격이 조향장치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당연하죠. 자, 그리고 조작이 쉽고, 자,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이 방향 전환이 쉬워야겠죠. 그리고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조작이 가능해야 하고요. 오래 쓸 수 있고 정비가 쉬워야 된다라는 구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요거는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그럴 수 있지, 그렇지 라고 동의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조향장치가 그러면 이상한 경우에 원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향 핸들이 무거운 경우죠. 자, 이거 우리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타이어 공기압 부족은 전 영상을 보셔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어의 톱니바퀴가 마모됐어요. 그러면 핸들이 왼쪽으로 돌렸을 때 이 마모됐으니까 잘 안 돌아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앞바퀴 정렬 상태의 불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바퀴, 말 그대로 앞바퀴가 직선을 보고 바라보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 사이가 살짝 안쪽으로 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를 우리가 토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토인이 잘 되어 있는 상태를 정확히 앞바퀴 정렬 상태가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핸들도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타이어가 마멜된 경우 당연히 핸들도 좀 안 돌아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기어박스 내에 오일이 부족해서 뻑뻑해가지고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조향 핸들이 그러면 쏠리는 원인, 이것도 우리 전 영상에서 살펴봤었죠. 자, 편향되는 경우죠. 자, 말 그대로 일단 타이어 공기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앞바퀴 정렬 상태도 이게 조향 핸들과 연관이 되는구나. 지금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쇼겁소버의 작동이 불량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쇼겁소버는 이 현가 장치의 스프링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요게 또 앞차축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 조향장치는 모든 것들과 웬만하면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허브 베어링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마멜이 과다해서 한쪽으로만 좀 쏠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휠 얼라이먼트, 조향장치에 휠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블 어벤져스 같은 친구들인데, 요 휠 얼라이먼트에 뭐가 있는지 꼭 외워 놓을게요. 자, 캠버가 있고요, 캐스터가 있고요, 토인, 아까 말씀드렸죠, 토인이 있고요, 이제 조향축의 경사각을 우리는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휠 얼라이먼트라는 이름으로 뭉치면서 자동차 앞바퀴가 자동차를 지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 그리고 그 요소에 존재하는 각도, 이 경사각, 조향축의 경사각이 휠 얼라이먼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요 내용을 집중해서 볼게요. 자, 이 말씀드렸던 캠버와 조향축 경사각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해줍니다. 근데 이 캐스터가 조향축 경사각과 작용을 할 경우에는
핸들의 복원성을 부여해요. 자, 내가 좌회전을 해서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자, 핸들이 스르르 풀려요. 직진을 하게 되면서. 요게 캐스터가 조향축 경사각과 작용을 해주면서 하고 있구나. 오늘 운전하시면서 이제 떠올려 보세요. 자, 캐스터가 작용을 하고 있다. 핸들 조작의 안정성, 핸들이 떨리지 않고 노면에 너무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고요. 확실한 방향 조절을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이 토인 타이어 마멸을 최소로 줄여준다. 이 타이어 마멸을 그럼 도와주는 게 또 뭐다? 앞바퀴 정렬이 잘 돼 있으면 또 이 타이어 마멸을 줄여준다까지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 네 가지를 일단은 외워주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 휠 얼라이먼트가 필요한 시기, 사실은 늘 필요는 당연히 한데 언제 교체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타이어를 교환한 경우에는 휠 얼라이먼트도 같이 갈아줘야 돼요. 자, 근데 뭐 아직 너무 괜찮네요, 상태가 좋아요 한 경우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정비소에서 이 휠 얼라이먼트 뭐 캠버랑 캐스터 좀 가셔야겠는데 했을 때 요게 덤탱이를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유를 한번 잘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핸들의 중심이 어긋난 경우나 자동차 핸들이 자꾸 한쪽으로 편향돼요. 이럴 때는 휠 얼라이먼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동차 핸들이 떨리거나 이 떨림이 롤링, 진동이랑 사실 똑같습니다. 자, 이런 진동이 발생한 경우 휠 얼라이먼트를 교체해야 되고요. 자동차 하체 부분에 큰 충격이 있었거나 사고가 발생했으면은 뭐 사실 휠 얼라이먼트 뿐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많이 갈아줘야겠죠. 자, 그러면 캠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해를 잘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자동차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자동차가 있어요. 이 자동차를 앞에서 봤을 때 앞 바퀴의 좌우 각도입니다. 이 좌우 각도가 왜 중요하냐? 이 차축이 휘는 것을 방지하고 하중을 받았을 때 바퀴가 왼쪽으로 휘어져 있는데 하중을 받으면은 왼쪽으로 점점 차축이 눌리겠죠. 이 지탱해주고 있는 이 차축계도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앞바퀴 아래쪽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이거를 방지를 해주는 게 캠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각도 어떻게 되는지 같이 봐주시고요. 캐스터는 자동차를 이제 우리 옆으로 가서 옆에서 한번 볼게요. 차축을 고정해주는 조향축이 있는데 이 조향축을 기준으로 앞뒤 각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자동차를 옆에서 봤을 때 조향축의 앞뒤 각도를 확인하는 게 이제 캐스터를 확인해 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스터와 조향축 경사각이 작용을 했을 때 자, 조향 바퀴에 방향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복원력을 준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토인입니다. 자동차의 앞바퀴의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좁은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앞바퀴와 뒷바퀴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앞바퀴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앞바퀴가 살짝 안으로 모여 있죠, 지금. 요게 지금 토인 상태고요. 만일에 반대로 되어 있다, 그럼 토 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정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인의 역할은 타이어의 마멸을 줄이고 앞바퀴를 평행하게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앞바퀴가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준다는 것까지 같이 추가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휠 얼라이먼트 마지막이죠. 조향축, 이제 킹핀 경사각이라고도 하는데 요게 이제 어떤 애들과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죠. 캠버와 작용하면 핸들의 조작이 쉬워지고 캐스터와 작용하면 앞바퀴의 봉원성을 부여해서 직진이 쉬워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앞바퀴가 심의 현상을 일으키지 않게 한다는데 심의 현상이 뭐냐? 자, 일정 속도에 이르면은 각 차량마다 기준이 있어요. 바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차는 80km가 되면 앞바퀴가 흔들리고 어떤 차는 뭐 2, 300이 돼야 앞바퀴가 흔들립니다. 근데 그 앞바퀴가 흔들리는 게 뭐 고장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어느 정도의 심의 현상이다. 그래서 이 심의 현상을 일으키지 않게 해주는 게 자동차의 기술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조향축 경사각이 심의 현상을 일으키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같이 하나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동장치 보겠습니다. 제동장치 중요하죠. 자, 브레이크죠. 브레이크의 종류는 이제 풋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감속 브레이크, 추가로 뭐 엔진 브레이크가 있죠. 엔진 브레이크는 우리가 기어로 조절을 하는 건데, 자, 일단은 우리 버스니까 공기식 브레이크, 에어 브레이크를 사용하죠. 에어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엔진으로 이제 공기 압축기를 이용해서 압축 공기로 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공기식 브레이크의 구조가 뭐가 있냐? 일단 공기를 압축해야 되는 압축기가 있겠죠. 자, 여기에는 일단은 언로더 밸브라는 게 설치가 되고요. 자, 공기 탱크가 있겠습니다.
자, 탱크 압력은 5에서 7kg인데 아직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문제는 잘 못 봤고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 밸브로 연결이 되겠죠. 압축 공기를 이제 앞브레이크의 체인버와 릴레이 밸브에서 보내주면서 브레이크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브레이크 밸브에서 이제 압축 공기를 릴레이 밸브로 보냈죠. 이 릴레이 밸브는 뭐라냐? 브레이크 체인버에 압축 공기를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퀵 릴리스 밸브, 브레이크 체인버, 그리고 저하표시기 체크 밸브 이런 것들로도 이제 뭐 여기저기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1번부터 4번 요 네 가지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기식 브레이크와 이제 유압 배력식 브레이크, 자, 유압식 브레이크죠, 그냥. 자, 요 두 개의 차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일단은 우리는 버스죠. 버스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차량 중량을 보면은 공기식은 제한을 받지 않지만 유압식은 제한을 좀 받아요. 자, 그리고 우리 마찰열로 넘어가 볼게요. 마찰열에서는 마찰열이 만일이 생기면 베이퍼 록이 발생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퍼 록이 발생하는데 공기식 브레이크는 베이퍼 록의 발생 염려가 없어요. 왜냐? 이거는 열 때문에 생기는 건데 우리 공기식 브레이크는 이제 베이퍼 록의 발생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에너지 소비는 당연히 뭐 우리 에어 공기 압축기를 사용해야 되니까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겠죠, 공기식 브레이크는. 자, 그리고 정비성도 보시면은, 자, 구조가 복잡하고 정비가 어렵죠. 공기식 브레이크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고가다라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유압 배력식 브레이크와 공기식 브레이크의 장단점은 보통 반대로 이루어져 있으니 한 가지만 딱 잡고 외워서 시험 대비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ABS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전 영상에서도 ABS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ABS 내용이 또 나왔다는 건 중요하겠죠. 자, 하지만 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으니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ABS는 브레이크의 종류죠. 자, 일단은 조향 성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급제동을 할 때도 핸들 조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멈출 때까지 당연히 브레이크는 밟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옆으로 미끄러지는 위험을 방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접지면이 많아야 역할 발휘를 잘 한다. 요게 뭐냐?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자, ABS가 역할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은 무엇인가? 1번 자갈바, 2번 흙, 3번 고속도로, 4번 뭐 포장이 잘 안 된 비포장도로. 이렇게 됐을 때 고속도로가 포장이 잘 돼 있겠죠. 그만큼 타이어가 땅에 많이 붙어 있어야 ABS 역할을 최대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브레이크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속 브레이크 뭘까요? 자, 일단 풋 브레이크에 보조로 되는데, 왜냐? 자, 이 풋 브레이크, 내리막길에서 특히 풋 브레이크를 많이 잡게 되면은, 이제 브레이크 오일에 문제가 생기거나, 브레이크 드럼, 라이닝 이런 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베이퍼 록이라는 현상과 페이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풋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오일이 이제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기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사이에, 이제 브레이크 드럼과 브레이크 라이닝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브레이크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풋 브레이크만 잡지 말고 이 감속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도 같이 잡으면서 내리막길 내려와야 한다라는 얘기를 연결될 수 있고요. 이 페이드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때문에 생기는 건데, 요거는 브레이크 라이닝과 브레이크 드럼 자체의 변형이 오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고속, 내리막길에서 풋브레이크를 시게 잡으면은 마찰이 심해져서 라이닝과 드럼이 이제 과열되면서 브레이크가 뜨겁다 보니까 오일과 함께 미끄러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즉, 이 마찰 에너지는 과적과 속도에 비례한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는데, 무거울수록 마찰 개수가 높아져서 브레이크를 조금만 밟아도 이 페이드 현상이나 베이퍼럭 현상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운전하실 때도 조심하셔야겠지만, 이런 게 응용돼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해 두시는 게 문제 푸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감속 브레이크의 그러면 종류를 조금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으로 엔진 브레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제이크 브레이크, 배기 브레이크, 리타터 브레이크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엔진 브레이크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가속 페달을 놓거나 우리가 이제 저속 기어를 놓았을 때 엔진 자체의 회전 속도가 줄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제동력을 엔진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이크 브레이크는 그냥 말 그대로 피스톤, 엔진이 이렇게 상하 운동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이 피스톤 운동을 억제하는 것이고요. 배기 브레이크는 배기 밸브 스프링 장력과 평형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냥 배기는 뭐 배기 비슷한 단어 나온다,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세요. 괜히 우리 공부할 거 많은데 머리 아파집니다. 이거는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리타트 브레이크, 엔진이 고속 회전할수록 효과가 좋다. 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3번, 4번은 일단 넘어가시고, 좀 추가 설명 필요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감속 브레이크에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제가 장점, 단점, 구비 조건 이런 거 많이 나온다고 했죠. 감속 브레이크 장점 한번 볼까요? 자, 풋 브레이크 사용 횟수가 줄어서 운전 안정성을 높이고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이 운전 안정성, 아까 풋 브레이크 많이 밟으면은 우리 베이퍼록 현상과 페이드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운전 안전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감속 브레이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풋 브레이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에 필요한 부품들 있죠. 브레이크 슈나 드럼, 이 타이어의 마모를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나 비, 이렇게 기상이 안 좋을 때 미끄러짐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클러치 사용이 줄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클러치 관련 부품의 마모가 줄게 되겠죠. 이런 특징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중요하냐? 브레이크 작동 소음이 줄어서 승객에게 편안함을 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저도 버스를 타면서 잘 소음이 작다라는 거 잘 못 느끼는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힘들었던 4장이 끝났고요. 자, 이제 5장을 볼 건데 5장도 사실 4장만큼이나 암기를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요 5장 공부하시기 전에 제가 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 5장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 데 집중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어요. 왜? 우리는 100점 만점이지만 솔직히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공부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과목이 너무 기준도 어렵고 개월수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해서 난 모르겠다 하고 포기를 하셔도 저는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다른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외우는 게 더 이해가 뭐 되면서 되는 부분도 있고 재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선택해서 5과목은 5장은 공부를 하실지 안 하실지 정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어쨌든 5장을 공부하실 분들이라면 검사 기준을 잘 보면서 이 유효기간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이런 거 잘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자, 일단 이 자동차 검사가 필요한 4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국민 생명을 보호해준다. 요거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때문이고요. 대기 환경, 자, 자동차 배출가스가 너무 많으면 벌금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함으로써 대기 환경을 개선을 하겠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질서 확립, 자, 불법 개조, 이렇게 불법 튜닝한 자동차를 잡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색출해서 벌금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질서를 확립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국민 피해 예방, 자, 이 자동차 보험 미가입 차량, 즉 번호판이 없는 차량, 대포 차량 이런 것들이 많죠. 이런 것들을 색출을 해서 이제 교통사고도 예방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즉, 요 4가지 정도는 일단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동차 종합검사 개념을 한번 볼게요. 자동차 종합검사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한 방에 통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 시기도 따로따로 받으면 너희 너무 귀찮잖아? 우리가 한 방에 줄여줄게. 대신 그거는 자동차 종합검사야 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요거 이제 예외 사례가 있죠.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이제 뭐 혹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뭐 등등 각종 지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줄게 라는 기준도 있으니 같이 요 첫 페이지 정도는 일단은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핵심만 보도록 할게요. 핵심만.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정말 뭐가 나올지 늘 낼 수 있는 게 많아서 저는 포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말씀드릴게요. 자, 괜히 공부하고 싶으셨네. 저 때문에 안 하시면은 또 안 되고요. 자, 유효기간 핵심만 보겠습니다. 모든 검사는 적합 판정을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합니다.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신규 검사는 검사를 받은 당일부터, 즉 시험 문제에 자 무슨 배출 검사, 뭐 배기 검사, 요거는 적합 판정을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한다.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무슨 검사인지 모르겠고 일단 검사라고 하니 무조건 적합 판정을 받은 다음 날부터 유효 기간을
책정을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신규는 검사 받은 당일부터예요. 이 차이 보시고 재검사 기준 한번 볼게요. 재검사 판정 받은 다음날 10일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10일만 외워두세요. 재검사는 판정에 떨어졌든 합격했든 또 받아야 되든 무조건 10일이란 숫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검사 10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기준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요. 그럼 요 2만원이 나옵니다. 근데 30일이 초과했어요. 근데 114일 이내까지는 2만원 플러스 알파가 나와요. 자, 요거 계산하는 문제로 일부러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멋있게 풀어주면 또 간지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개념이 뭐냐? 자, 30일 초과부터예요. 그러면 31일째부터 30일 초과니까 30일부터가도 될 수도 있겠죠. 30일 초과, 30일 초과된 거 맞죠?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3일마다 만원씩 추가되는데, 즉 35일이면은 4만원이 됩니다. 왜? 33일 되면은 일단 만원 추가되는데, 34, 35, 36, 요 3일 동안 또 만원이 추가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37, 38, 39일째는 또 요 3일 단위로 만원이 추가되는 거죠. 그럼 요때는 또 4만원이 추가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3일마다 만원씩 추가된다라는 개념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114일도 넘어버렸다? 자, 그러면 그냥 너는 30만원 이렇게 해서 간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이제 안전도 검사 중에서도 이제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사업용, 사업용으로 돈을 벌려고 쓰지 않는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 사업용 승용 자동차는 1년이고요. 자, 경영, 소형, 수학 및 화물 자동차 1년입니다. 자, 그러면은 1년인 것들 엄청 많죠. 그럼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냐? 2년인 게 뭔지랑 6개월짜리가 뭔지 요것만 외워주시면은 나머지는 다 1년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년은 요거고요. 6개월은 뭐냐?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인데 2년 넘은 경우, 그리고 중형 승합 및 사업용 대형 승합 자동차 8년 넘은 경우, 자, 그 밖에 자동차 5년 넘은 경우 6개월이죠. 즉, 자, 2년 넘고 8년 넘고 5년 넘었어요. 그러면은 검사 유효기간은 6월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정기검사 안전도 과태료 마찬가지로 종합검사 과태료와 동일하니까 종합검사 과태료 요거 같이 한 번 더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동차 튜닝 검사도 제가 중요한 숫자들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당일부터죠. 당일부터 45일 이내에 튜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저도 이걸 받아봤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때문에 좀 받아봤는데 CC 높으면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튜닝 승인 신청 서류에는 뭐가 필요한지 4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튜닝 승인 신청서, 그리고 튜닝 전후 주요 재원표, 그리고 튜닝 전, 후 차량 외관표. 자, 요거는 인터넷 검색해서 다운받아서 가셔야 돼요. 내 차가 튜닝 하게 되면 어떻게 생길지, 그리고 전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재원표, 외관표 만들어서 가셔야 되고요. 튜닝 하고자 하는 구조, 이 튜닝 하려는 장치가 있겠죠. 이 장치의 설계도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승인은 접수일부터 10일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승인 절차를 받지 않고 운행을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같이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등등 나머지 검사들은 한번 해상 몰아서 볼게요. 임시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불법 튜닝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를 해주고 차량 수명 연장 뭐 이런 것들 연결해주고 자동차 소유자가 누군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 한번 해보면서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검사를 받는 게 이제 임시검사입니다. 그리고 신규검사는 여객 자동차의 면허, 등록, 인가, 신고 등이 실효, 이제 효과가 더 이상 없는 거죠.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된 경우 검사를 받는 게 이제 신규검사입니다. 물론 처음 받는 분들도 신규검사를 받겠죠. 자, 요런 경우와 이제 자동차를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규검사 받고, 수출할 때 신규검사 받고,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신규검사를 하고, 내가 도난 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찾았는데도 일단은 신규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기준, 요거 한번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압 용기검사라는 거 있는데, 뭐 비사업용 승차는 4년, 금마켓차는 3년, 뭐 이런 거 간단히 뭐 기억나시면은 푸시면 되고,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너무 빽빽하게 외우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및 공제에 대해서 요걸로 요약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내가 사망, 부상, 사상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보험금이나 책임공제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과태료가 나오냐? 자, 미가입 10일 이내에 3만원입니다. 자, 미가입 10일이 넘었어요. 그럼 3만원 플러스 11일째부터 1일에 8천원이 추가됩니다. 자, 그 전에 약간 비슷한 벌금 기준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12일, 11일 됐다. 그러면은 38,000원. 12일 되면은 46,000원. 이런 식으로 8,000원씩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가 100만원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 기준이 사람에 대한 책임보험금, 책임공제 미가입 과태료 플러스 피해자 한 명당 1억 이상의 금액을 손해배상해주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내야 되는 과태료고요. 자, 재물 멸실, 훼손 경우 손해보상 미가입 과태료, 즉 대물사고가 되겠죠. 대물사고 손해보상 미가입 과태료는 뭐냐? 자, 10일 이내는 5,000원입니다. 그리고 10일 초과하면은 5,000원부터 11일째부터는 1일에 2,000원씩 추가된다. 자, 그럼 11일은 이제 5,000원, 2,000원 추가됐으니까 7,000원, 9,000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대물사고 미가입 과태료는 한 대당 30만원까지 최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과목 마무리가 되었고요. 요 이 과목 4장, 5장 같은 경우는 암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4장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펜을 들고 쓰시면서 공부를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나머지 1장, 2장, 3장까지는 이해를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3과목으로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